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재미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라이프니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나드 단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어서 212쪽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표상작용의 여러 단계들을 구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표상은 뭐 생각 이런 거겠죠. 자, 제일 낮은 단계에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어른거리는 단자들이 있다. 이들의 표상은 어둡다. 이것들은 단순한 단자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에는 그 표상이 의식과 더불어 생겨나는 단자들이 있다. 여기에는 감각과 기억이 있다. 좁은 뜻의 영혼이며 식물과 동물들에게 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아리스토텔레스 냄새가 나는데. 자, 세 번째 단계에는 스스로를 의식하고 있는 표상작용이 있다. 이런 표상작용은 이미 정신이며 특히 인간의 표상작용이다. 여기엔 또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정신의 단자는 혼란되어서 표상할 수도 있고 명석하게 표상할 수도 있어요. 명석한 표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단자만이 완전히 명석한 표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단자는 순수한 작용이고 순수한 현실태이다. 세 가지로 나눠져 단자들이. 단자에도 종류가 있는 급이 있다 그래야 되나? 무의식적 단자, 단순한 단자, 요 까만 단자죠. 두 번째로는 감각과 기억의 단자, 식물과 동물들에게 있는. 세 번째는 정신, 스스로 의식하는 요런 단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단자는 완전히 명석한 표상을 갖고 있고요. 요렇게 나눕니다. 213쪽 보시면 표상작용의 정도에 따라서 어 없는 것과, 그러니까 무와 맞붙어 있는 무한히 작은 것으로부터 에네르기아의 내적인 밀도에 있어서의 무한히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단계가 있다. 개별적인 단자들이 서로 구별되며 따라서 하나하나의 단자들은 개별자이다. 어 엔텔레키아는 고대 철학의 뜻으로 제1 실체다. 하나하나의 단자들은 그 잠재적인 내용 속에 우주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단자 하나에 우주가 들어 있어요. 예. 하나하나의 단자들은 그 표상 내용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으면서 우주에 살아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모든 단자들은 표상의 정도에 따른 개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서로 일치하고 있다. 다 개별의 특성이 있는데 개별화되어 있는데 서로 일치해요. 음. 이것이 예정조화다. 예정조화. 옆에 하모니아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시계 비유를 드는데요. 갤링스로부터 이어받은 시계 비유. 하나님은 단자를 창조했을 때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두 개의 시계를 서로 맞춰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서로 조화되게 맞춰 놨다. 근데 이 두 개의 시계는 언제나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데 그들 각자의 내적인 구조, 메커니즘을 따르며 그 밖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 이와 똑같이 정신의 단자도 물질에서 생기는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물질에서 생긴 것은 정신의 단자를 되풀이한다. 조화의 참된 근거는 모든 단자들이 가지고 있는 표상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데 있다. 왜 조화가 되냐? 그 근거는 모든 단자들이 갖고 있는 표상의 내용이 동일하다. 어. 라이프니츠는 자기가 주장하는 단자 하나하나를 스피노자의 모든 것이 하나로 되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 이것 덕택으로 개별자가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가 잊혀지지를 않는다. 단자의 형이 상황이죠. 이미 있던 사상사의 상황을 바탕으로 했다. 영향을 받았다. 모든 것이 다 각기 스스로의 뜻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예정조와 뭐 시기의 비유 얘기도 나오고 표상작용의 단계별 구별도 나와요. 모나드 단자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지니님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내용 단자론에 크게 뭐 달라지는 지점이나 뭐
어떤 독특한 어떤 설명이 등장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자를 통해서 단자의 속성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단자의 속성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라이프니츠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인하고 적용됐는지를 저는 조금 더 보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할 이야기가 뒤에서도 지금에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단자를 인간이라고 놓고 본다면 정치 형태가 이제 개인주의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정치가 이제 정치에도 경도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근대적이고 어쩌면 더 현대적인 어떤 것까지도 담지하고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되게 뭐랄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진보,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평등과 분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진보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시선 안에 내재한 신의 질서 이런 것들 이미 예정된 완전한 단자 그리고 그들 간의 소통 불가능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의 생애에 집중했던 것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의 공부와 어떤 방식의 좀 렌즈를 끼고 그 당시를 살았는지를 주목해 본다면 이런 식의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유추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요 단자에 대한 내용, 개념 정의가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뒤에 가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악의 문제가 발생해도 저에게는 조금 정당화시키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제 신에 대한 얘기로 좀 돌리는 바가 없잖아 있었고 그 질서를 긍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보다는 조금 낙관에 가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 낙관적인 어떤 세계 전체를 낙관적으로 바라봄에 있어서 이점과 단점이 좀 있겠죠. 현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까이 개별성을 존중을 하니까 근데 창문이 없기 때문에 개별자들은 소통하지 않고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각자 알아서 잘 살아. 우주의 법칙을 다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사람으로 단자를 친다면. 재밌네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상작용 여러 단계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가져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철학자 저 철학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시계 비유도 재밌고요. 라이프니츠 철학 자체가 재밌어요. 읽는 맛이 나요. 예종 좋아? 계속 볼게요.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정말. 자 214쪽. 물체계의 물질적인 존재까지를 포함한 모든 전제는 영원히 실현되고 작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유심론적인 다이나미즘이라고 나오죠. 범신론과는 상관없이 물체계의 실제는 여전히 명확하다. 자, 물질적인 사물들은 현상에 지나지 않으나 충분히 근거지어져 있고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 물체는 충분히 근거지어진 현상이다. 라이프니츠는 물체를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라이프니츠로 하여금 근세 자연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이게 해준 것은 바로 다이나미즘. 이게 다이나믹에서 따온 것 같아요. 다이나믹, 역동적인. 자, 원자는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짜맞추는 것이 없는 곳에서는 궁극적인 부분도 인정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현상의 세계를 양적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도 남아 있었는데 여전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다이나미즘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작용의 크기란 재어지는 것,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운동의 법칙에 맞서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독자적인 운동의 공식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역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질적인 원인들도 등한히 다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물의 육체의 내부적인 구조를 그저 영혼이라는 말로써 설명하려고 애쓸 때처럼 형상이라는 말이 잘못 쓰여져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자연의 특수한 문제들도 이와 걸맞게 해결되어야만 한다. 역학적인 관점으로 자연 전체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감각적인 원리만으로는 충분치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 원리인데, 이게 보다 앞선 원리들이죠. 뭐 이건 뭐 이거는 어 형이상학적인 것, 그러니까 영혼, 뭐 단자, 모나드 얘기했는데, 그것 영혼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실제 물질, 물체도 중요하다. 운동 뭐 이런 것까지 주목했던 거죠, 재어지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도 있다. 어 단자는 궁극적인 부분, 즉 원자일 뿐만 아니라 실체요 전체이기도 하다. 실체의 사상과 전체에 관한 사상은 두 가지 뜻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하나하나의 단자들은 실체라는 점에서는 세계 전체의 거울이다. 어. 다음에는 중심이 되는 단자로서 다른 단자들의 무리를 지배하는 그런 특별한 단자들이 있다. 단자 구별이 그 212 쪽에서도 단자들을 구별했었어요. 무의식적 단자, 감각과 기억, 그 식물, 동물 단자, 인간의 정신 단자가 있었죠. 근데 요번에도 단자 구별이 나와요. 특별한 단자가 있다. 무리를 지배하는 단자예요. 중심이 되는 단자. 예컨대 생명체 안에 있는 소위 영혼이나 특히 인간의 정신의 영혼이 그런 것이다. 이 우월한 단자들은 단자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어 우월한 단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에워싸고 있고 그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무한한 단자의 집단을 대표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단자들의 통일과 실체를 일으켜 준다. 다른 편으로 포섭되는 부분의 단자들이 지배를 하는 단자들의 전체에 끼어들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단자들은 우주를 반영함으로써 이 전체의 저절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전체성은 생물의 영역에서 특별히 잘 나타난다. 헌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무한히 작은 부분에까지 이르는 물질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 자연 전체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의 무한히 기묘한 예술 작품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전체의 조화에 끼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전체에 관한 생각, 엔텔레키 개념인데, 자연 현상을 근세의 수학적인 사고의 정신으로 역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기계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모든 부분은 각기 독자적인 운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런 것을 유기체론적인 사고와 연결짓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전체와 질서를 의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 217 쪽에 보면 유기적인 것이란 수단으로서는 목적에 관련되어 있고 하나의 부분으로서는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데카르트와 기계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자동기계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나 무한하게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은 자연적인 자동기계나 하나님의 기계를 보게 되며, 이런 사람은 또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음. 여기서는 이미 의미나 정신과 연관이 없는 것이 없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동시에 목적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이미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논리적으로 규정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궁극적인 부분은 전체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도 단지 살아있는 존재자들에게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그렇다. 모든 것들은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인제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 우주가 담겨 있죠. 모나드는 아까 거울이라고 했죠. 우주를 비추는 거울이다. 어. 물체가 일종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거나 자동 기계일 때에는 이 물체는 유기적이다. 세계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결과로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물체건 그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 많건 적건 다른 것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자들은 우주를 자기의 관점에서 나타내고 우주 그 자체와 똑같이 통지되는 것으로서 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거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살아있는 거울.
따라서 전체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과 이 개별적인 것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라이프니츠는 일방적인 전체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도 그가 하나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의 인과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의 단자 형이성학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다. 단자들은 근원적인 힘이며 독자적인 존재와 독자적인 작용을 갖고 있으며 또 홀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의 단순한 계기인 것만이 아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단자는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이 존중이 되면서 전체를 반영하고 있죠. 근데 전체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스피노자 좀 비판을 해요. 이건 힐스베르거의 관점인 것 같긴 한데 비판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자, 스피노자에게 있어서의 자연은 속이 빈 단조로운 것이 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는 개별적인 것은 감성적인 알에만 바탕하고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라이프니츠에 있어서는 우주에는 속이 빈 것, 열매를 맺지 못할 것, 죽을 것 등은 하나도 없다. 물질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나무와 풀로 가득 찬 정원이라고 이해되거나 물고기가 득실거리는 연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그래, 하나하나의 물질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나무와 풀로 가득 찬 정원이고 물고기가 득실거리는 연못이야. 그리고 나무와 풀의 가지, 동물의 팔과 다리, 동물의 몸에 있는 물기 한 방울 등등이 다 같이 이런 정원이요 연못이다. 개별적인 것과 참된 다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사고의 근본 원리이며 애초부터 그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읽다 보니까 계속 읽게 되는데 중간에 안 끊겨요. 문장을 줄줄이 이어 쓰는 게 힐슈베르거의 특징인데 이 중간에 끊기 진짜 어려워요. 일단 여기까지. 너무 많은 걸 보면 또 스킵하게 되니까 할 얘기가 좀 많죠.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차이점. 스피노자 좀 안 좋게 봐요. 이게 오해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아직 스피노자를 안 읽어봐서 이런 차이점도 주목이 되고 그 전체와 부분도 계속 보고 있죠. 개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동시에 뭐라든 동시에 간다. 이게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건데 혹시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단자론 그 모나드에 대해서 좀 읽어가면 갈수록 어. 이제 합리론자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어. 이 모나드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에서 얘기하거나 발견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그 현실 부분이 아닌 어떤 관념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그 모나드에 대한 생각,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제일 안 좋게 읽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제 생애 부분을 좀 저는 입각해서 본다면 계속 보게 되는데, 단자론 이외에 또 다른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상당히 많이 궁금해지고, 제가 생애를 봤을 때 이제 외교관도 했었고, 그때 박사학위와 더불어서 그 교수직을 거절하고 궁극적으로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판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되게 이런 관념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든 좀 실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수학이나 과학에도 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수학과학에서 말하는 그 점이 모아져서 선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데 단자로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로 좀 계속 이해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뭐 어떤 목적에 관련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도 크게 저한테는 물리적으로 와닿기보다는 관념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또 다른 데카르트를 읽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뭔가를 첨언한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궁극적으로 질서를 말하면 언제나 항상 중세에서도 따라오는 것이 자유의지의 문제였잖아요. 자유의 문제.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스피노자도 힐시베르거의 비판은
이렇게 "야 스피노자처럼 이론을 전개하면 인간의 자유의지 없어진다. 뭐 자유가 없잖아. 네가 이미 다 정해졌잖아." 이렇게 했거든요. 어 스피노자에서의 어 그 인간의 자유는 합당 인제 이상적인 자유, 그것은 그 욕망 자체, 코나투스가 신의 의지를 따를 때 그것이 그냥 그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어떤 형태였죠. 그러면 라이프니츠는 어떠한가? 요 생각을 계속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또 단자라는 걸 이해가 그러면 뭐 단순히 말해서 인간은 단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죠? 인간의 영혼이 단자라면 그럼 나는 각각의 사람들 영혼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나는 단자를 하나 갖고 있나?' 뭐 이런 생각? 그러면 뭐 이게 단자가 그럼 지구에 단자가 있나? 지구를 이렇게 생명체로 볼 수는 없는데 지구의 단자는 하나인가? 이게 나눠질 수 없는데 어쨌든 있다니까 이게 좀 모호한 게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강아지의 단자는 하나인가? 또 생명체는 그렇다 쳐. 그럼 네. 무생물은 뭐 노트북에 단자가 있나? 뭐 집에 단자가 이게 좀 어려워요. 무생물은 막 무한히 나눠 좀 많이 나눌 수 있고 쪼갤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라이프니츠에 따르는, 자연수학에 따르는 아포리즘이라고 해요. 어. 일종의 우리가 최소 단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그 최소 단위의 특징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응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집의 문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집의 문제가 이제 모나드 자체가 현실의 어떤 일부로서 볼 수 없다는 점, 그것이 이제 1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응집의 문제를 우리가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관념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럼 이 모나드의 특정은 어디에 집중된 개념인지, 정의인지 이 부분에 사실은 주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라이프니츠가 좀 여담이지만 이런 강의들을 막 하고 다녔겠죠? 모나드에 대한 강의들. 그런데 이제 단자들은 창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자족성을 지니지만 다 하나도 같은 단자는 없고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독자성이라든지 자족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그러냐? 어떻게 증명해봐라.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 당시 여인들이. 그래서 그 숙제를 내줬대요. 나뭇잎 싹이 똑같은 거 있으면 한 개라도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막 숙제를 내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단 하나도 같은 잎사귀가 없었다. 뭐 이런 예시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3D 프린트 이런 걸로 뽑으면 사실 되게 복사 이런 걸로 보면은 훨씬 더 같은 것들이 더 많은 시대인데 이 라이프니츠가 21세기 오늘날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했고요. 단자의 특성이 이 당시의 라이프니츠에게는 되게 합당한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좀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방향을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어떨까? 우리 이제 아포리즘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제 다 와닿을 수 없기 때문에 응집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넘어가고 이제 우주에 대한 생각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자에 대한 특성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됐을 때 또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봐보죠. 자 218쪽 맨 아래 문단인데요. 라이프니츠는 이런 것의 정당성을 자기의 식별할 수 없는 자의 원리에서 찾아낸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자들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완전히 동일하고 내적인 차별 또는 내적인 규정에 바탕을 하고 있는 차별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두 가지의 것은 없기 때문이다. 방금 했던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가 모든 것을 다 일반적이고 같게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부터
개별적인 것을 건져낸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할 때 인간의 개별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근데 이게 힐스베르거가 이해한 이 스피노자가 진짜 그런가요? 자, 모든 것을 다 일반적이고 같게 만들어 버렸나요? 이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비판. 저도 네. 저도 이 부분은 근데 일단은 힐시베르거가 저희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1차적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제 스피노자 하면서 현대의 스피노자 이해는 좀 다르다. 왜냐면 이게 1950 년대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힐스베르그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어요. 스 스피노자 파트 관련해서. 어쨌든 읽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공부하면서 수정 보완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들이 실체적인 개인과 따라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해 버린다면 이것은 인간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 인간의 값어치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실체적인 개인, 각각의 개인이 실체이고 영혼이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자립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인간은 쓸모없는 자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로 선고받게 될 것이요. 단조롭고 적막한 상태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피노자는 자꾸 스피노자를 까고 있는데, 자, 스피노자는 자기의 이러한 명제를 아마 힐슈베르거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가 닮았다. 어 스피노자는 거대한 우주를 봤고 거시적인 관점이죠. 라이프니츠는 단자, 극미세한 단자, 미시적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스피노자는 자기의 이러한 명제를 주장하기만 했을 뿐 증명을 해내지는 못했다. 정말 그런가? 스피노자는 경험을 통해 반박을 받는다. 이 경험은 우리는 생각을 하며 우리들 자신을 깨닫고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것과, 또 우리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뭐 요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실체로서의 단자와 더불어 자유도 주어진다. 그래서 자유 중요하죠. 이런 것도 단자 형이상학의 한 가지 특징이다. 어떤 자립적인 것으로서의 개별적인 것이 스피노자의 전체적인 인과 계열에서 풀려남으로써 바로 자유로운 자립성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미리 정해진 조화에 관한 주장은 바로 이 체계에는 자유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이론을 불러일으켰다. 야, 그 진짜 너의 이론대로라면 라이프니츠 이론대로라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자유가 있냐? 요런 비판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 220 쪽. 그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필연성이 모순이 되지 않게 실제로 잘 통일되어 있었다. 영혼은 욕구와 궁극적인 목적 및 궁극적인 원인의 법칙을 따르는 수단 등에 의해 움직인다. 물체는 작용 원인의 법칙 또는 운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작용 원인과 목적 원인이라는 두 가지의 영역은 서로 잘 조화되어 있다. 라이프니츠에게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건 조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통일되어 있다. 조화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단자는 정말로 근원적인 힘이며 언제나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이 단자는 다른 것의 강압을 절대로 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본래적인 실체성을 근원적으로 살아나간다. 그래서 단자는 언제나 자유롭다. 그럼에도 법칙과 조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하나의 단자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쪽 편과 다른 편의 대립이 없어진다. 절묘하죠. 이론을 이렇게 구성하니까 모두를 챙길 수 있었어요. 개별성도 챙기면서 그 안에 전체가 담겨 있어. 모순되어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다. 자, 육체는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영혼은 마치 육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마치 한쪽 편이 다른 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절묘한 문장이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에티우스의 사상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보에티우스는 하나님이 미리 안다고 하는 문제에 부딪혀 라이프니츠와 비슷한 곤란을 겪었었다. 하나님이 미리 안다는 것을 지켜나가려면
자유는 없어져 버려야만 하지 않을까?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했던 것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고 모든 것이 영원한 지금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은 소위 미리 알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먼저 확정해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도 다른 편을 통해 한 편을 확정짓지 않는다. 어. 그 이유는 그의 체계에 있어서는 한 편이 다른 편에 대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에티우스를 끌어들임으로써 라이프니츠가 여기서도 다시 유럽 형이상학의 전통의 연속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영혼의 눈이 어두워 고대 스콜라 철학의 전통을 꿰뚫어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통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 자 브루노 영향, 쿠사누스의 영향을 받았다.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 뭐 이런 거. 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하고 인제 하나님은 그 신학이죠. 라이프니츠의 신학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지니 님은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라이프니츠의 유기적이라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스피노자와 같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지점이 스피노자와 달라지는 지점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응집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라이프니츠도 그 단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것이 어떻게 응집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질서지어지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스피노자랑은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달랐는지가 이제 신 얘기가 나오면서 나오게 될 텐데 그 질서 결론부터 말하면 그 예정된 질서의 통제자는 신이죠. 그래서 그 신의 논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 질서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질서 내에서 응집이 되고 그 응집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응집된 객체, 단위체라고 얘기되어지는 바가 인간과 비인간, 뭐 동물이나 사물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배할 수 있는 응집체, 그 단위체 그리고 지배 불가능한 피지배적인 수동적인 단위체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적이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도 조금씩 달라지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고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지점이 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이 말하는 이 책에서는 눈먼 필연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눈먼 필연성이 다른 책에서는 눈먼 사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본다면 실체들의 어떤 응집, 실체들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이 모순이잖아요. 모나드란 단자는 창문도 없고 홀로 있는데 이 개별자들을 각각을 다 존중을 해요. 그 존중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다 존중을 하면서도 그 하나가 다 온 우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온 우주 우주도 살리면서 그러니까 전체도 살리면서 각각의 개별자도 인정하는 이게 인제 라이프니츠의 철학의 맛이죠. 모순을 인정하는. 근데 제가 요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진리라는 게 모순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이 얼핏 보면 이거는 대립되는 것 같은데 그 대립을 어찌 됐든 그 마포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감싸 안는 포용하는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사상에 제가 매혹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모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순을 자기가 잘 소화했죠. 근데 이거는 어 이게 고대 철학에서부터 이게 인제 딜레마였기도 한데 전체를 너무 강조하면 또 거기에 인제 개별적인 것들의 자유가 다 없어져 버리고 개개의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전체적인 것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라이프니츠 절묘해요.
통합을 잘했다. 이게 라이프니츠가 왜 단자를 굳이 단자 얘기를 했을까? 이런 맥락으로 좀 끄집어내면 이 사람도 무진장 고민했을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 엄청 공부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든 내가 통합할 거야. 내가 종합할 거야.' 이런 야망이 있었겠죠. 그러다 단자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절묘해요. 이전의 철학들을 다 품으면서도 거의 인제 모순 없이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뭐 지니 님은 인제 2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이프니츠의 단자 절묘하지 않나요? 이걸 정리를 해 보자면 뭐랄까 네. 세계관 자체는 되게 기계론적이죠. 우리 고대에서 봤던 것처럼. 네. 그런데 그 각각의 목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소우주, 우주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인 것 같은데요. 기계론적 세계관이랑 목적론적인 우주관, 그 두 가지의 결합이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일 것 같고,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이제 우주의 진리 그리고 세계의 진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신 넘어가면 또 그 연결이 또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굳이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면 시험 볼 건 아니지만 기계론적인 세계관과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이제 뭐 단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주론적인 이제 목적론적인 우주관이라고 한다면 그 개개별의 단자가 지녀야만 하는 그런 자족성,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긴 하죠. 그 결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이제 모호하게 끝났다라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이프니츠의 신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